1232년 가을 금나라 정벌의 전선은 황하 유역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군은 완강히 버티는 금나라 요새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원정 중 갑자기 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몽골의 천하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궁정의 무당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텐그리 신께 기도를 올린 후 기이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황제의 병은 하늘의 저주입니다. 누군가 황제를 대신하여 이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당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쳐 만든 물, 이른바 저주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황제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 이 물을 마시면 저주가 그에게로 옮겨가고 황제는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이자 오고타이의 동생인 툴루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역사서 원사와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툴루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제국의 기둥입니다. 저는 기꺼이 형님을 대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텐트 안에 있던 장수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툴루이가 그 물을 들이켰을 때 그의 아내 소르칵타니는 수백 리 떨어진 오르두에서 남편의 안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레이트 부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였고 네스토리 우스파의 기도문을 외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다가오는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툴루이는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열과 복통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관들은 급히 해독제를 투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232년 10월의 어느 날 새벽 몽골 제국 최강의 전사 중 한 명이었던 툴루이는 4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측근들은 후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고 손톱 밑은 보랏빛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고타이 칸은 동생의 죽음 직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제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일부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툴루이의 가신들과 소르칵타니의 측근들은 이 모든 사건이 너무나 계획적으로 보였다고 속삭였습니다. 과연 저주의 물은 정말로 신성한 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앗디는 그의 저서 집사에서 툴루이의 죽음을 형제의 숭고한 희생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툴루이는 칭기즈칸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사였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제국 최강이었습니다. 더욱이 몽골의 전통 상속법인 막내 상속제에 따르면 툴루이가 아버지의 본가와 주력, 군단을 물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고타이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젠가는 터질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무당들이 만든 저주의 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13세기 몽골에서는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얻은 비소나 수은, 화합물, 페르시아 상인들이 가져온 독초 추출물 등은 당시에도 암살의 도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툴루이의 증상, 즉 급격한 쇠약, 경련, 토혈, 변색된 입술과 손톱은 전형적인 중금속 중독 증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부음이 전해졌을 때 소르칵타니의 반응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관습을 기록한 문헌들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상처를 내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그녀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소르카타니는 몽골 제국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사취수제, 즉 레비레이트라 불리는 몽골의 관습에 따르면 과부가 된 여성은 죽은 남편의 형제나 아들에게 재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재산과 권력이 가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측근들은 슬픔에 잠긴 소르카타니에게 서둘러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타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4명의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 거부는 단순한 정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오고타이 가문의 누군가와 재혼한다면 그녀의 아들들인 뭉케, 쿠빌라이, 훌라구, 아릭부카의 정치적 미래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모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툴루이 가문이 보유한 막대한 직할지와 군사력은 오고타이 가문에 흡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르카타니의 거부는 몽골 귀족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원로들은 그녀를 건방진 이방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레이트 출신이라는 그녀의 출신 배경, 기독교를 믿는다는 종교적 차이는 이런 비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쿠릴타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몽골 귀족들의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타니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툴루이 가문의 오르두, 즉 직할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막내 아들인 툴루이에게 제국의 심장부인 몽골리아 본토와 주변의 비옥한 초원지대를 물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10만이 넘는 정예 기병과 무엇보다 실크로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북부의 여러 도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조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의미했습니다. 라시드 앗-딘의 기록에 따르면 소르카타니가 관리하는 영지에서만 연간 은 5만 정이 넘는 수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몽골 제국 전체 수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경제력이야말로 소르카타니가 재혼 압력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군사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툴루이의 천호장들과 만호장들은 대부분 소르카타니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주군이 어린 왕자들을 보호하고 가문의 영광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군사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도 함부로 소르카타니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르카타니를 짓누른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4명의 어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페르시아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르카타니 베키는 밤마다 텐트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 그녀의 그림자는 촛불에 흔들리며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춤은 슬픔의 춤이었다. 1232년 겨울 소르카타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부로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제국의 지배자로 키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정말로 음모였다면 그 음모를 꾸민 세력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는 툴루이의 아들들이 제국의 옥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뭉케는 14살, 쿠빌라이는 17살, 훌라구는 14살, 막내 아릭부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하지만 세상은 희생만으로는 기억해주지 않는다.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가장 뛰어난 전사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학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족 유학자, 페르시아 과학자, 위구르 문인, 아랍 수학자들이 하나둘 툴루이 가문의 오르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르카타니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 각 지역의 행정관들, 심지어 다른 칸국의 사절들까지 그녀는 모든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탁하는지, 어느 귀족이 불만을 품고 있는지, 오고타이 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역사가 주바이니는 후일 이렇게 썼습니다. 소르카탄이 베키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으나 제국의 어떤 재상보다도 현명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길러냈다. 툴루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정치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232년에 그 저주받은 가을 이후 소르카타니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칼과 활이 아닌 지혜와 인내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세계 제국의 왕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32년 겨울부터 1241년까지 소르카타니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쿠릴타이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삼갔습니다. 몽골 귀족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과부, 내 아들을 키우느라 바쁜 어머니로만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고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벼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식인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앗디는 그의 저서 집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르카탄이 베키는 스스로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으나 학문을 아는 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겼다. 그녀는 케레이트 부족 출신답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였지만 종교적 편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궁정에는 무슬림 학자, 불교 승려, 도교 도사, 유교 학자들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소르카타니는 오르탁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상인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르탁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르칸트에서 베이징까지, 바그다드에서 카라코룸까지 실크로드의 모든 주요 거점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향료를 거래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정보 네트워크였던 셈입니다. 소르카타니는 이 상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한 번에 은 5,000정에서 1만 정까지 융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이자를 받았지만 소르카타니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귀족이 반란을 꾀하는지, 오고타이 칸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정보가 상인들을 통해 그녀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후일 그의 여행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소르카타니만큼 상인들에게 관대한 후원자는 없었다. 그녀의 영지를 지나는 대상들은 세금을 면제받았고 그녀의 보호를 받는 상인은 누구도 해치지 못했다. 이 관대함은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상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각지의 소식을 그녀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타니의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241년 오고타이 칸이 갑자기 죽자 제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고타이의 정식 후계자는 그의 손자 시레문이었으나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오고타이의 부인 퇴레게네 카툰이 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퇴레게네는 야심 많고 강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아들 구유크를 다음 데칸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임명한 재상들을 모두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요직을 채웠습니다. 페르시아인 재상 압둘 라흐만을 총리로 임명했고 그를 통해 제국의 재정을 장악했습니다. 퇴레게네의 권력은 날로 커졌고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크타니는 달랐습니다. 퇴레게네가 카라코룸에서 권세를 떨칠 때 소르카크타니는 조용히 자신의 오르두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섭정 카툰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냈고 공손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카툰께서 제국을 훌륭히 이끌어 주시니 저는 다만 아이들을 키우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퇴레게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소르카크타니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레게네가 해임한 옛 재상들, 구유크의 즉위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 오고타이 가문의 전횡에 불편해하는 지방 궁벌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1244년 구유쿠가 정식으로 데칸에 즉위했을 때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구유쿠는 어머니 퇴레게네보다 더 야심차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툴루이 가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르카크타니의 장남 뭉케가 이미 뛰어난 장군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구유쿠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구유쿠는 1246년 소르카크타니에게 사절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너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제국의 안정을 위해 일부를 중앙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군대를 빼앗기면 툴루이 가문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의 대답은 교묘했습니다. 데칸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변방의 안정을 위해 일부 병력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황제를 도울 수 있는 큰 제목이 못 됩니다. 그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핵심적인 군사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구유쿠의 측근들에게 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말 한 장, 페르시아산 융단, 중국산 비단이 카라코룸의 귀족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크타니의 진짜 승부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킵차크 칸국의 바투였습니다. 바투는 칭기즈칸의 장손 조치의 아들로 러시아 초원을 정복하고 킵차크 칸국을 세운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유럽 원정을 이끌며 폴란드와 헝가리를 무너뜨린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투가 구유쿠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투와 구유쿠의 악연은 1241년 유럽 원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유쿠는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는데 그는 총사령관인 바투의 명령을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승전 축하연에서 바투가 먼저 술잔을 들어야 하는데 구유쿠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욕을 바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246년부터 1248년까지 그녀는 바투에게 여러 차례 사절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상 무난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외교 공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절들은 바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구유쿠 칸은 서방을 정복한 당신의 공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군대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유쿠는 바투의 권력을 견제하려 했고 1248년에는 바투를 제거하기 위해 서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구유쿠는 원정 중 갑자기 병사했지만 이 사건으로 바투는 오고타이 가문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소르카크타니가 움직였습니다. 구유쿠가 죽고 다시 섭정 체제가 시작되자 그녀는 바투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신을 되살릴 때가 왔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은 제국을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칸의 혈통이 제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1250년 소르카타니의 둘째 아들 쿠빌라이가 바투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바투칸을 제국의 원로로 존경합니다. 만약 칸께서 뭉케 형님을 지지해 주신다면 툴루이 가문은 영원히 킵차크 칸국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바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시드 앗-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투는 쿠빌라이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 지혜를 기른 어머니 소르카타니의 능력을 인정했다. 이 만남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국 최강의 군벌이 툴루이 가문의 편에 선 것입니다. 1251년 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투는 오논 강변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명목은 새로운 대칸을 선출하기 위함이었지만 바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칭기즈 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장남 뭉케보다 더 적합한 후보는 없다. 오고타이 가문의 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투의 군대는 수만에 달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르카타니가 지난 20년간 조용히 쌓아온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베풀었던 상인들, 그녀가 후원했던 학자들, 그녀가 선물을 보냈던 지방 군벌들이 모두 뭉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칼을 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녀의 무기는 지혜였고 그녀의 갑옷은 인내였다. 20년의 침묵은 한순간의 함성보다 강했다. 툴루이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고독 속에서 견뎌온 세월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여전히 자신의 오르두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쿠릴타이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과부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설계한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녀라는 것을. 침묵의 안개 속에서 그녀가 벼린 정보의 칼날이 이제 세계 제국의 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32년 툴루이가 죽었을 때 소르카타니의 네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뭉케는 14살, 쿠빌라이는 17살, 훌라구는 14살, 막내 아릭부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타니는 이 어린 왕자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제국을 이끌 지도자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네 아들을 마치 네 개의 칼날처럼 벼렸다.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날카로웠다. 장남 뭉케는 전형적인 몽골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툴루이처럼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뭉케의 교육을 위해 제국 최고의 장군들을 초빙했습니다. 특히 칭기즈 칸 시절부터 활약한 노장 수베데이가 뭉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수베데이는 유럽 원정을 이끈 전설적인 장군으로 그의 전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238년 18살의 뭉케는 첫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킵차크 초원의 반란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라시드 앗-딘의 기록에 따르면 뭉케는 이 전투에서 직접 적진에 돌격하여 반란군 수령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노련한 장군들은 뭉케의 용맹함에 감탄했습니다. 저 청년에게는 칭기즈 칸의 피가 흐른다. 뭉케는 전장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부하들의 목숨을 아꼈으며 원칙과 규율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타니는 뭉케에게 무력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위구르인 서기관을 붙여주어 문자를 익히게 했고
페르시아 역사가를 불러 알렉산더 대왕과 키루스 대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뭉케는 비록 학문보다 전쟁을 좋아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훈련을 마친 후 오전 시간을 역사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둘째 아들 쿠빌라이는 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보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쿠빌라이의 이런 성향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녀는 금나라 정벌 때 포로로 잡힌 한족 유학자 야율초제의 아들 야율주를 쿠빌라이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야율주는 유교 경전과 중국 고전을 쿠빌라이에게 가르쳤습니다. 1242년부터 1245년까지 쿠빌라이는 거의 매일 야율주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는 논어, 맹자, 사기를 읽었고 중국의 역대 왕조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배웠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후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인이었지만 중국 문명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족 관리보다 깊었다. 쿠빌라이는 중국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문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몽골 귀족들 사이에서는 매우 이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또한 쿠빌라이에게 실용적인 통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1240년대 중반 그녀는 쿠빌라이에게 하북 지역의 일부 영지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습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그곳에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했으며 한족 관리들을 등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쿠빌라이는 점차 행정의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고 소르카크타니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아들의 사고를 확장시켰습니다. 왜 그 정책을 선택했는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아들 훌라구는 네 형제 중 가장 냉철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훌라구의 이런 성격을 간파하고 그에게 전략과 공성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온 공성 기술자들을 불러 훌라구에게 투석기 운용법, 성벽 파괴 기술, 화약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흥미롭게도 훌라구는 과학과 점성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페르시아 천문학자 나시르 앗-딘 투시를 초빙하여 훌라구에게 천문학과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훌라구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전쟁을 과학처럼 생각했습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이것이 훌라구의 신념이었습니다. 1245년 18살의 훌라구는 첫 원정에 나섰습니다. 티베트 변경의 소요 진압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훌라구는 놀라운 전략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면 공격 대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적은 굶주림으로 항복했고 훌라구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장군들은 그의 냉철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훌라구는 항복한 적의 수령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반역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막내 아릭부카는 네 형제 중 가장 순수한 몽골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초원에서 자라며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하며 텐트에서 자고 양고기를 뜯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는 막내 아들의 이런 성향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아릭부카에게 몽골 전통과 관습을 가르치는 노장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릭부카는 형들처럼 외국 문화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도 페르시아어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몽골인이다. 칭기즈칸께서는 초원에서 제국을 세우셨다. 왜 우리가 정복한 자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아릭부카의 생각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막내 아들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계를 정복할 때 너는 우리의 고향을 지켜야 한다. 몽골의 전통을 잊지 않는 자가 있어야 한다. 1246년부터 1250년까지 소르카타니는 내 아들을 위해 전례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오르두는 마치 국제학교처럼 변했습니다. 한족 유학자 5명, 페르시아 학자 3명, 위구르 문인 2명, 아랍 수학자 1명, 기독교 신학자 2명이 상주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왕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소르카타니는 내 아들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아들들에게 제국의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방 원정을 계속해야 하는가, 중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아들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대답했고 소르카타니는 조용히 듣다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생각을 시험했습니다. 라시드 앗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내 아들에게 각각 다른 교육을 시켰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르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형제애였다. 그녀는 매일 아들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다. 한 명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툴루이 가문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1248년 소르카타니는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뭉케에게는 서방 국경의 방어를, 쿠빌라이에게는 중국 영지의 행정을, 훌라구에게는 페르시아 상인들과의 협상을, 아릭부카에게는 몽골 본토의 군사 훈련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종합적인 능력 평가였습니다. 뭉케는 국경에서 소규모 침입을 격퇴하며 훌륭한 방어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행정개혁으로 세수를 30% 증가시켰습니다. 훌라구는 페르시아 상인들과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릭부카는 젊은 전사들을 훈련시켜 정예 기병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해 겨울 소르카타니는 네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세상의 툴루이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다. 주바이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왕자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마치 4마리 늑대가 사냥을 떠나기 전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다. 소르카타니가 20년 가까이 공들여 기른 4개의 칼날이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 1250년 바투와의 협상이 성공하고 쿠릴타이 소집이 확정되었을 때 네 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뭉케는 데칸이 될 것이고 쿠빌라이는 동방을 다스릴 것이며 훌라구는 서방을 정복할 것이고 아릭부카는 고향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르카타니의 설계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어머니는 4개의 별을 낳았다. 각각 다른 빛깔이지만 모두 밝게 빛났다. 그 빛은 세계를 비추고 제국을 지켰다. 툴루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그의 아들들의 탄생으로 역전의 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침묵 속에서 칼날을 벼린 한 여인 소르카타니가 있었습니다. 1248년 구유크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킵차크 칸국의 바투를 치기 위해 서쪽으로 진군하던 중 병사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과음으로 인한 급사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유쿠의 죽음은 신의 심판이었는가 아니면 인간의 계략이었는가. 진실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구유쿠의 죽음 이후 제국은 다시 섭정 체제로 돌아갔고 그의 부인 오굴 카이미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킵차크 칸국의 바투와의 동맹이었습니다. 바투는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고 그의 지지 없이는 어떤 후보도 대칸이 될 수 없었습니다. 1249년 겨울 바투는 소르카타니에게 비밀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투칸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국은 진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뭉케 왕자가 그 적임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소르카타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20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칸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 전체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르카타니는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절차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1250년 봄 바투는 공식적으로 쿠릴타이 소집을 선언했습니다. 장소는 오논 강변의 코데 아랄이었습니다. 이곳은 칭기즈 칸이 처음 대칸으로 추대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바투의 선택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쿠릴타이가 단순한 후계자 선출이 아니라 제국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의식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초청장이 제국 곳곳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후손들과 천호장들은 모두 코데 아랄로 모이라. 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오고타이 가문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바투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섭정 오굴 카이미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손자들과 측근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라시드 앗-딘의 기록에 따르면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투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굴 카이미쉬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251년 봄 쿠릴타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소르카타니의 정보망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의 일부 귀족들이 무기를 숨겨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쿠릴타이 도중 무력으로 뭉케를 제거하고 바투를 위협하여 오고타이 가문의 후보를 옹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한 소르카타니는 즉시 아들 쿠빌라이를 통해 바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코데 아랄로 가는 모든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했고 참석자들의 무기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서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검문 과정에서 오고타이 가문 귀족들의 짐 속에서 단검과 단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호신용이라고 변명했지만 바투는 그들을 즉시 구금했습니다. 쿠릴타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오고타이 가문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1251년 6월 드디어 쿠릴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논 강변에는 수천 개의 텐트가 세워졌고 제국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참석자는 약 3,000명에 달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바투, 차가타이 칸국의 대표들, 각지의 천호장들과 만호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르카탄이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르두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과부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쿠릴타이 첫날 바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칭기즈 칸께서는 제국을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장남 조치에게는 서방을, 차남 차가타이에게는 중앙아시아를, 삼남 오고타이에게는 황금을, 막내 툴루이에게는 몽골의 심장을 주셨다. 하지만 오고타이의 후손들은 제국을 사유 재산처럼 여겼다. 그들은 다른 가문을 억압하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것은 칭기즈칸의 뜻이 아니다. 바투의 연설은 강력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바투는 뭉케를 지목했습니다. 툴루이의 장남 뭉케는 전장에서 용맹을 보였고 통치에서 지혜를 보였다. 그는 칭기즈칸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자다. 나는 뭉케를 다음 대칸으로 추천한다. 바투의 발언이 끝나자 킵차크 칸국의 장군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툴루이 가문의 장군들, 소르칵타니가 은혜를 베풀었던 귀족들이 차례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오고타이 가문의 귀족들은 저항했습니다. 오굴 카이미쉬의 대변인이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대칸의 자리는 오고타이 가문의 것이다. 칭기즈칸께서 직접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다. 이것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텐트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뭉케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쿠릴타이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뭉케의 태도는 오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소르칵타니가 가르친 정치의 기술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쿠릴타이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바투의 지지, 킵차크 칸국의 표, 툴루이 가문의 표, 그리고 소르칵타니의 영향력 아래 있던 지방 군벌들의 표가 모두 뭉케에게 쏟아졌습니다. 반대편은 오고타이 가문과 일부 보수 귀족들 뿐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1251년 7월 1일, 뭉케는 정식으로 대칸에 즉위했습니다. 의식은 장엄했습니다. 흰색 펠트 위에서 9번 들어 올려지는 전통 의식이 거행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무릎을 꿇고 새로운 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라시드 앗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독수리 한 마리가 뭉케의 머리 위를 날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겼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뭉케가 즉위하자마자 그는 어머니 소르칵타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르칵타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적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것은 냉혹한 조언이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정치는 자비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1251년 가을, 뭉케는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쿠릴타이 때 무기를 몰래 반입하려 했던 귀족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77명의 오고타이 가문 귀족들과 측근들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전통에 따라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펠트로 싸서 말에 밟히게 하거나 목을 졸라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섭정이었던 오굴 카이미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뭉케를 저주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텐트에서 인형과 주술 도구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굴 카이미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펠트 자루에 넣어져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의 여성 권력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숙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피의 가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뭉케는 오고타이 가문의 핵심 인물들을 거의 모두 제거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변방으로 추방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뭉케는 미래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숙청 뒤에는 소르카타니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뭉케 칸은 정의를 집행했으나 그 정의의 목록을 작성한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 소르카타니는 20년간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누가 자신의 가문을 모욕했는지, 누가 남편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녀의 기억은 완벽했고 그녀의 복수는 철저했습니다. 1251년 겨울 숙청이 끝났을 때 몽골 제국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툴루이 가문이 제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뭉케는 데칸으로서 전체를 통치했고 쿠빌라이는 중국 지역을 맡았으며 훌라구는 서방 원정을 준비했고 아릭부카는 몽골 본토를 지켰습니다. 네 형제가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232년에 저주받은 물이 1251년의 피로 씻겨졌다. 툴루이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얻었다. 그의 아들들이 제국의 옥좌에 앉았고 그의 아내가 세상의 어머니가 되었다. 소르카타니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치른 대가도 컸습니다. 20년의 침묵, 끝없는 인내, 그리고 수많은 밤의 눈물. 역사는 승자를 기록하지만 승자가 된 과정의 고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1251년 말 뭉케는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제국의 대모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칙령은 그녀의 이름으로도 발행되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232년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곧 비극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1251년의 승리는 찬란했지만 소르카타니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뭉케가 데칸에 즉위한 지 불과 1년 후인 1252년 초봄, 소르카타니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미열로 시작되었지만 봄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의사들이 불려왔고 한족 어이들이 진맥을 했으며 네스토리 우스파 사제들이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시드 앗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르카타니 베키의 몸은 쇠약해졌으나 그녀의 정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다. 1252년 여름 소르카타니는 네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너희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한다. 하지만 너희는 남아서 제국을 이끌어야 한다. 내 아들은 어머니의 침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남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르카타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뭉케, 너는 공정하게 통치하라. 권력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다. 쿠빌라이, 너는 지혜롭게 다스리라. 무력만으로는 중국을 얻을 수 없다. 훌라구, 너는 냉철하게 정복하라. 하지만 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보호하라. 아릭부카, 너는 우리의 뿌리를 지켜라. 몽골의 전통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형제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너희를 묶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 스스로 서로를 지켜야 한다. 1252년 가을 소르카탄이 베키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제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베이징에서 티플리스까지 제국의 모든 도시에서 애도의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세상의 어머니, 제국의 기둥, 지혜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그녀를 역대 어떤 황후나 태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출한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장례식은 몽골 전통에 따라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부룩한 칼둔 산 어딘가에 묻혔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몽골 황족들의 무덤은 항상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장례 행렬이 지나간 길에서 만난 모든 생명체가 함께 묻혔다는 무시무시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데칸급 인물에게만 행해지는 최고 예우였습니다. 소르카탄이는 칸의 칭호를 받지 않았지만 칸처럼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네 형제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르카탄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각자의 야심과 성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1253년 뭉케는 장남으로서 제국의 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큰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는 동쪽의 남송 정벌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쪽의 이슬람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뭉케는 쿠빌라이에게 남송 원정을 맡겼습니다. 쿠빌라이는 1253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정복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복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남송을 고립시키기 위해 운남의 대리국을 공략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대리국 정복 과정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항복한 도시를 약탈하지 않았고 학자들을 보호했으며 지역 귀족들을 등용했습니다. 이 관대한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리국의 국왕은 자발적으로 항복했고 그의 백성들은 몽골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훌라구에게는 더 야심찬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1253년 뭉케는 훌라구에게 서남아시아 전체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암살단 이스마일파와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파 왕조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훌라구는 1256년부터 본격적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교육시킨 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공성 무기들, 페르시아 협력자들의 정보, 완벽한 보급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1256년 훌라구는 먼저 알라무트 요새의 이스마일파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마일파는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았던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산악 요새에서 정치적 암살을 통해 중동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훌라구의 공성술 앞에서 그들의 요새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라시드 앗-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훌라구는 자비를 모르는 천사였다. 그는 이스마일파의 요새를 모두 파괴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처형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훌라구는 그들의 도서관만은 보호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된 귀중한 서적들을 약탈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소르카탄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식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다. 1258년 1월 훌라구의 군대는 바그다드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그다드는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 무스타심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이며 알라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훌라구는 신학적 논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포위는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몽골의 투석기들이 밤낮으로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1258년 2월 10일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이 바그다드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주바이니와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후 일주일간 바그다드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추정 사망자는 2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기록이 엇갈립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역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바그다드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지혜의 집이라 불리던 그곳에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문학의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몽골 군사들은 이 책들을 티그리스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물이 책의 잉크로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는 말들이 책 위를 밟고 갔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보물이 단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칼리파 무스타심은 생포되었습니다. 훌라구는 그를 융단에 싸서 말에 밟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피를 흘리지 않는 몽골식 처형법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 626년간 이어진 칼리파 제도가 소멸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들은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바그다드의 빛이 꺼졌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학문의 등불이 바람에 날아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훌라구는 바그다드 정복 이후 페르시아 문화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라게의 천문대를 세웠고 페르시아 학자 나시르 앗-딘 투시를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천문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여기서 작성된 천문표는 이후 20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훌라구는 바그다드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파괴하고 다른 손으로는 창조했습니다. 훌라구는 페르시아에 일칸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데칸에게 종속된 나라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훌라구와 그의 후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페르시아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몽골 정복자들이 피정복민의 문화에 동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소르카크타니의 종교적 관용 정책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쿠빌라이가 남송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59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뭉케 칸이 사천성 원정 중 갑자기 병사한 것입니다. 공식 기록은 이질로 인한 사망이라 했지만 일부는 전염병을 또 일부는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뭉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을 다시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뭉케는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네 형제 중 장남이었던 그가 사라지자 남은 세 형제 사이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에 있었고 훌라구는 페르시아에 있었으며 아릭부카는 몽골 본토에 있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형제들 사이의 사랑을 약화시켰다면 형의 죽음은 그 사랑을 시험에 들게 했다. 아릭부카는 몽골 본토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자신을 데칸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데칸은 몽골 본토에서 몽골 귀족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북부에서 자신만의 쿠릴타이를 열어 자신을 데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제국은 변화해야 한다. 중국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1260년부터 1264년까지 쿠빌라이와 아릭부카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의 충돌이었습니다. 아릭부카는 유목 전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쿠빌라이는 정착 문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라시드 앗-딘은 이렇게 썼습니다. 툴루이의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었다. 소르카타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전쟁은 쿠빌라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원과 인구를 통제하고 있었고 중국의 행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1264년 아릭북한은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동생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를 처형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릭북한은 2년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사를 의심했지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는 새로운 왕조를 선포했습니다. 국호는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몽골 제국의 대칸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국식 관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유교 의례를 받아들였습니다. 1279년 그는 마침내 남송을 정복하여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칭기즈칸 이후 가장 위대한 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훌라구의 일칸국은 페르시아에서, 바투의 후손들은 러시아에서, 차가타이 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몽골 제국은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4개의 칸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소르카타니가 평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갈라서면 제국도 갈라진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들은 소르카타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제국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만이 내 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중국의 문인들은 그녀를 천하의 어머니, 제국의 여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어머니를 추존하여 황후의 칭호를 내렸고 그녀를 위한 사당을 세웠습니다. 소르카타니의 삶은 역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학문을 사랑했고 여자였지만 제국을 움직였으며 과부였지만 왕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232년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어둠 속에서 20년을 견뎌냈고 마침내 아들들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 즉 형제들의 영원한 단결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소르카타니의 승리이자 비극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원나라도 일칸국도 오늘날의 몽골 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르카타니 백희 그녀는 왕좌 뒤의 여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좌 위의 여왕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국을 설계하고 그림자 속에서 역사를 바꾼 여인. 이것이 몽골판 왕좌의 게임의 진정한 승자 소르카타니의 이야기입니다.